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종목 분석입니다. 46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465번째 시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팹리스 회사인데요. 상장된 지는 꽤 됐죠. 2022년에 상장됐는데 아직 투자자들한테는 낯선 회사입니다. 팹리스라서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요. 오늘은 그 종목을 한번 살펴볼 때가 됐다. 자,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 여러분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텔레그램에 하태민 한칸티브 경제TV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전일, 미국 정시 동향 쭉 하는데, 간밤에 같은 경우는 그 광산, 요즘 금, 은, 구리 사상 최고가인데요. 미국의 광산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딴 일반적인 테슬라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좀 더 밀도 있게 버몬트 골드코프, 뉴몬트 골드코프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불철주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카페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세미파이브 상장 최대 쇠주 했는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뭐하는 회사인지 자, 제가 팹리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참 투자자들의 힘든 얘기입니다. 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팹리스란 거는 팹이란 거 반도체 공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팹리스 반도체 공장이 없다. 네.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칩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설계를 만들어 한다는데 세미파이브 네. 12월 29일 상장됩니다. 이거 상당히 큰 파급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공모가 기준 한 8천억 정도 하는데 첫날에 바로 따상 붙지 않을까. 또 연말이다 보니까 분위기도 좀 들뜨고, 세미파이브가 오픈 엣지와는 2019년부터 계속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뭘까요? 세미파이브는 뭐냐면요. 디자인하우스입니다. 디자인하우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들이 설계를 하면 삼성 파운드리에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가교 같은 역할인데, 이제 여기가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 이제 맞춤형, 그러니까 구글의 TPU하고 GPU하고는, 엔비디아 GPU는 많이 다릅니다. 엔비디아 GPU는 범용이죠. 이게 TPU는 맞춤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들, 아니, 구글이 어떻게 지가 반도체를 만들지, 설계를 하지? 네. 구글이 다 하지 않죠. 자기들의 데이터 센터나 연산 등등 꼭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다? 일단 세미파이브는요, 그 맞춤형 반도체와 뼈대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오픈 엣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뭘까, 어, 부속, 장기 같은 느낌일까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상보 관계인데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픈 엣지는 연결에 굉장히 강한 연결에 주로 하는 IP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춤형 반도체 그걸 우리가 ASIC이라 그러는데요. 주문형 반도체라고도 하죠. 이 시대가 오니까 예전에는 뭡니까? 이게 팬리스들 별로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를 안 했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거 범용 제품을 썼는데 스스로 맞추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장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원래는 14나노부터 14나노 이상에서 굉장히 협력하다가 이제 14나노 이하로 선단이란 거는 미세화 이런 의미입니다. 14나노 이하도 우리 같이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는 24년 6월에는 4나노 공정에서 SOC라는 게 시스템 온 칩입니다. 칩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 같은 그런 자립을 해 있는 반도체라 그럴까요? 네, 그게 또 협력을 하자. 그래서 세미파이브는 디자이너 플랫폼이라 그랬죠. 설계를 해서 뼈대 같은 거고 오픈 엣지의 연결의 기술이
네, 시너지를 발휘한다. 그래서 세미5가 상장되면 우리가 스페이스 X가 뭐 IPO 한다. 그러니까 HVM이라든지 뭐 캔코아 로직 스페이스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거기 공급한다 해서 막 급등하듯이 세미5가 상장되면 오픈 엣지가 제일 돋보일 거다. 그럼 오픈 엣지가 아까 뭐 하는 거면 연결을 한다 그랬지. 연결.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저 나름대로 공부한 대로 제가 아직 지식이 부족하지만 공부한 것까지 얘기한다면 우선 엣지란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저기 클라우드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저기 있으면 이 말단에 연결된 이런 것들을 엣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엣지 환경에 사용되는 신경망과 NPU라는 게 NPU하고 GPU하고 차이는요. NPU는 결국 둘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전기를 적게 먹고 처리를 하느냐. 물론 처리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전기를 적게 먹느냐. 요런 싸움이고 좀 NPU는 맞춤형 ASIC, 맞춤형 반도체에 좀 유리하다. 이런 게 다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PU에 하는 여기도 당연히 NPU도 뭡니까? 메모리가 있을 거고요.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을 NPU 전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는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램과 NPU를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IP. 네. 그래서 결국 D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NPU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되겠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하다. 그러니까 지금 NPU뿐만 아니고 메모리에서 다 학습을 해야 되죠. HBM에서 이걸 가지고 이게 뭐 GPU를 가든지 NPU를 가든지 뭐 심지어는 CPU를 가든지 다 이 연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IP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세미5가 우리가 여러분 퓨리오사 이런 거 들어봤죠? 퓨리오사 이런 게 세미5와 함께 해가지고 퓨리오사가 NPU 반도체를 설계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 NPU를 설계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달 통로 이런 걸 굳이 퓨리오사가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거는 갖다 이 설계를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CXL 이것도 마찬가지. 칩렛. CXL도요 그렇습니다. 원래 CPU하고 메모리하고 딱 붙어 있어야 빨리빨리 정보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근데 멀리 좀 떨어져 있어도 안 될까? 그래서 이것도 결국 연결이죠, 연결. 칩넷은 뭡니까? 칩넷은 뭐냐면요. 우리가 반도체가 미세화돼 가지고 정말 코딱지만한 반도체에 뭐가 싹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제 미세화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싹 다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더 이상 안 줄어드는 거죠. 이 안 줄어들면 뭐죠? 네. 성능도 그냥 그 원하는 성능들이 조그만 데 다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크니까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칩 만들 수 있는 것도 줄어들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다? 칩넷이라는 게는 각각의 조각들입니다. 각각의 기능들을 담은 어떤 블록 같은 거를 이걸 쭉 이어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들에서 큰 기능, 원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가 만드는 게, 이 조각들이 다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칩넷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어야죠.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반도체 성의 이종 반도체들 간에 이어져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XL과 네, 그 칩넷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본질은 연결하는 거다. 연결하면 이 집이 네, 오픈 엣지가 상당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CXL 컨트롤러에 이 회사의 오픈 엣지 IP가 또 들어가. IP라는 게 설계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오픈 엣지 거 쓰면 되는데 굳이 뭐 그
구글에서 막 이런 거 이걸 또 설계하고 이렇게 인력을 들여 설계하고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는 뭐 하냐.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설계 인력을 넣어서 그걸 하고 나머지는요. 이런 IP를 사서 갖다 붙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지금 시대는 범용 시대에서 맞춤형 ASIC 시대로 가고 있고 대시아님과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중국 바이두도 그렇고 이제 자기들 반도체는 자기가 설계를 한다. 근데 그 반도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지 않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자기들이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다 갖다 쓴다 하는 겁니다. 갖다 써서 이걸 생산하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 예를 TPU에 뭐 오픈 엣지에 설계도를 쓴다. 그러면 이 하나당 로열티를 줘야죠. 처음에 갖다 쓸 때는 라이선스 계약을 해서 마치 바이오가 처음에 라이선스 계약한 다음에 신약이 나오면 로열티 받듯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픈 엣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보면요. 아이고, 이 회사 적자가 이거 뭐 망하는 회사 아니야? 무슨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 이런 것들은요. 팹리스 이런 석성이 선행을 미리 설계를 만들어 놔야 또 인력들을 들어 설계도를 만들어 놔야 갖다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 먼저 적자가 나고 세미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갖다 쓰면 그 다음에 흑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제 IP가 나가느냐 이런 건데 지금 보면 해외 소재 글로벌 기업도 계약이 2025년에 계약이 제법 많네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나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야. 뭘 이제 설계도를 쓰는데 오픈 엣지 듣보잡 회사 거를 쓰겠어요? 상식적으로? 안정적으로 암이라든지 이런 시놉시스라든지 이런 회사 이미 검증이 된 회사 거를 쓰려고 하잖아요. 그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계 지금은 회사 들어가 보니까 40곳 정도라고 나 있는데 라이센스 단 50건 넘는다. 이 정도 되면요. 오픈 엣지 니들 이제 좀 믿을만 하네. 니들 거 좀 쓸게. 이런 기반에 안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질 환경이고 특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반도체는 ASIC 시대다. 주문형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미5가 빛이 나듯이 이 회사도 빛이 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XL이라든지 아니면 칩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각광받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팹리스 회사들 중에서 제일 ASIC 맞춤형 반도체 시대에 딱수혜를 입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고 특히 세미5가 본격 성장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구조라서 더더욱 세미5 상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미5 상장은 바로 시총이 첫날에 2조를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주식들이 세미5 상장 전후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주목받을 것 같은데 마치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불뚝 뛰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연관성이 높은 오픈 엣지가 시총이 2,600억 싼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세미5가 2조가 넘고 여타 팹리스들이 뭐 좀 방구만 끼면 4,000억, 5,000억 하는데 2,600억대는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세미5가 상장될 때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